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순서를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이미 홍보물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불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창한 제목의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자체를 이해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것을 불법을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얘기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세계적인 대석학이 아니면은 4차 산업혁명을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을 뿐인데, 더군다나 불법을 잘 아는 도인이나 깨친이가 아닌다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설명을 하고 역할을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시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당신이 어떤 경력을 지녔길래, 무엇을 했길래 그런 거창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다고 그 자리에 섰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절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그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처방도 나오고 진단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제점, 이런 것을 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이 불법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 불법의 역할을 설명하려면은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 속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를 잘 한다라면은 아마 결론을 보지 않고서도 불법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각종 장점과 단점, 장점은 차지하고서라도 단점에 대한 해답은 이미 다 들어있다, 충분히 이해했고 그리고 공감을 했다, 아마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소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참 아주 빈곤했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병약했고 또 육체적으로도 아주 허약했었습니다. 그리고 늘 열등감에서 살았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었습니다. 소위 무능업, 게다가 철이 없었어요. 철이 없었다고.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병약하다는 거, 정신적으로도 역시 허약했다는 거, 요 정도만 알았지 저 자신이 그렇게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못난이라는 생각을 그때는 할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희망이 뚜렷한 게 없었어요. 제가 잘난 게 없는데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 들어왔을 때 제가 불교를 만나면서 마침 전생이라는 게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생의 인연이라고 할지 저는 불교를 만나자마자 아주 깊이 빠져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 4년 내내 학교 전공 공부는 거의 뒷전으로 했고 매일같이 불교 법회에 나갔고 매주 법문 나갔고, 법문만 나가는 게 아니라 스님들이나 그때 불교 학자들이 얘기해 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결과 주위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저 김원수는 우리 도반들 중에서 제일 빨리 성불할 것이에요, 이런 칭찬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의 발전과 어떤 향상으로 해서 대학 4년 동안 전공 공부를 지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불구하고 철저히 기율을 지키면서 여학생이 버스 근처에만 있어도 탈환하려고 했고 멸치 같은 육식도 안 할 정도로 스님 이상의 철저한 수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무지무능과 그리고 정신적으로 산만한 것은 아무도 해소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부처님을 향하려는 그런 노력은 헛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있을 때쯤 돼서 저는 아주 귀에 번쩍 띄는 훌륭한 선지식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 선지식의 가르침이 금강경 실천 수행에 있다라는 가르침임을 들었고, 그 실천 수행의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 눌러 참으면 언젠가는 폭발한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된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이제 그분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해 주는 그 소리만 듣고서도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그분을 찾아뵙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찾아뵙는 순간 저는 또다시 새로운 충격과 감동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점이 감격과 충동이었느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철없다라는 것을 확실히는 몰라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유일하게 부처님 가르침만이 저를 위안을 주고 저에게 희망을 주고 그 길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했는데도 아무 나아지지 않았는데, 이분의 자신 있고 당당한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열등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훌륭하게 될 소질이 충분히 있다. 이대로만 하면 너는 훌륭하게 된다.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가끔은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자신감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리고 씩씩한 말씀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주 찾아뵙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군대 생활, 장교 생활을 했을 때인데 장교 생활은 참 지옥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교 생활을 내가 너무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저로 하여금 즉 선입견의 파괴, 이것이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고, 따라서 꼭 2년 의무 복무 기간인데 매일 거친 날짜를 씌는 정말 장교답지 않은 초라한 생활,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같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토요일 날 그 선지식을 찾아서 법문을 듣고 그대로 금강경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월요일 날 출근길이 상당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1년을 그런 생각을 하다 드디어 제대와 동시에 그분 밑으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처음엔 한 100일만 해보고 돌아오겠다는 것이 이어져서 4년을 하게 되면서 저는 비로소 불법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변했습니다. 그 변한 것을 그냥 총괄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저는 각종 난제라는 것은, 난제 해결, 우리 난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자신은 얼마나 난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정신적으로 병약했던 거, 이거 큰 난제였습니다. 육체적으로 병약했던 거, 이것도 적지 않은 난제였습니다. 그리고 빈곤했던 거, 그때는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지만은 빈곤도 큰 난제였고, 그리고 무능하다라는 것도 이것을 극복하는 일은 굉장히 난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갈등, 또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이것들이 다 난제였습니다. 근데 그 난제 해결은 저는 내 마음속에서 그 해답이 있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난제 해결을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라고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도인, 그 스승을 만날 때까지만 해도 불교를 열심히 믿었고 수많은 큰 스님들로부터 법문을 들었지만, 난제 해결 방법이 네 마음속에서 있느니라, 이것이 불법이니라,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선지식으로부터 모든 난제 해결은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은 다 말짱 허상이고 아무 소득이 없는 것이다.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으려는 것처럼, 모래를 100년을 삶아도 어떻게 밥이 되겠느냐?
밥이 될 수 없듯이 난제 해결을 마음 밖에서, 예를 들면 돈의 힘이라든가 권력의 힘이라든가 조직의 힘이라든가 정보의 힘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의 힘에 의해서 해결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마치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이 헛수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럼 난제 해결 방법은 어디 있느냐? 쌀로 해서 불을 떼야 밥이 되지 모래를 해서는 안 되듯이 밤 밖에 모든 것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착각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착각의 산물을 바치기만 하면 네 안에 무한한 보배가 있고 그 보배를 활용함으로써 각종 난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도로서 육체와 정신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내 국리가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고 그것을 바친 결과, 국리가 적어졌고 그 국리가 적어진 결과 결국은 내 마음에 부처님 광명이 임했고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면서 상대가 편안해지게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대인관계에서의 갈등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로소 내가 공부만 잘하면, 내가 올라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잘 받쳐서 소멸할 수만 있다라면은 세상을, 나를 바꿀 수 있으면 물론 내가 바꿔짐과 동시에 주의가 바꿔지고, 주의가 바꿔짐과 동시에 사회가 바꿔지고, 사회가 바꿔짐과 동시에 국가, 사회, 나가서는 세계에도 번역할 수가 있겠구나. 남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지 않고 국가, 사회를 자기가 어떻게 애국심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 하겠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받침으로써 주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는 것, 드디어는 자신이 조물주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능력을 팔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깨달으시면서 첫 오도송이라고 할 만한 게 뭡니까? 깨달으시고 나신 뒤에 이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위해서 설법을 하시려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깨닫고 보시니까 설법해야 될 필요를 하나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부처의 모습이고 다 전지전능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법을 해서 구제할 그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깨우치게 됐다라는 것이 바로 화엄경 첫 구절이고, 그래서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조용히 열반에 들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금강경을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하게 되면 따라서 내 마음속에 탐내고 정말 성내서 상대를 개혁하려고 그리고 상대를 바꾸려고 그리고 국가 사회를 기여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 마음부터 먼저 착각인 줄 알고 바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그것이 착각으로 해서 바쳐서 소멸이 된다면 나한테 무한한 능력이 세워서 나아가서는 국가 사회에도 변혁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의 가르침의 결과라고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뒤로 다른 사람이 됐던 거로 생각합니다. 그 뒤로 저는 수도 생활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니까 거기서는 수도 생활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난제들이 하나하나 봉착하게 됐습니다. 저는 수도 생활할 때에는 이렇게 진실한 수도의 삶은, 먹고 사는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4년여 동안의 수도 생활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서도 취직 자리를 하나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4년 동안 산속에서 수도했다고 그랬더니 어떤 취직 자리에서도 저를 다 외면했습니다. 너 그 좋은 대학에서 좋은 공부를 하고 나서 왜 산속에 갔느냐? 너 정신병자가 아니고선 어떻게 산속에 가서 수도를 하느냐? 너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너를 받아줄 수 없다. 저는 사회의 벽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 금강경 가르침이 뭡니까? 나는 전지전능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에서 출발하는 것이 특히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나의 못났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친다면 나한테서 무한한 능력이 나온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자, 나한테선 아무런 취직 자리가 시켜주지 않고 나는 이제 백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불가능이 착각인 줄 알고 맨 땅에서 한번 일어나 보자. 저는 이 동료들을 보면 그때 참 비참하고 열등감을 느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맨 땅에서부터 일어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는 간판이나 기득권은 발휘할래 발휘할 수가 없어서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내가 비참하고 우울하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쳤습니다. 모든 난제도 착각인 줄 알고 계속 바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어느덧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빈곤은 역시 여전히 저를 뒤따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월급날이 되면 어서 월급이 빨리 왔으면, 월급날이 되면 쓸 일이 더 많아서 월급 타는 날로 싹 다 날아가요. 우리 그때 학생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재우고 남는 건 빈봉투라는 그런 월급쟁이의 애환을 담은 노래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실감이 났는지 모릅니다. 내가 4년 동안 수도를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르침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비록 먹고 사는 것은 됐지만은 내 이 가난을 면할 길이 무엇인가? 나는 가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알고 봤더니 가난의 원인도 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불러왔고 스스로 가난을 자초했다는 것은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제가 무료급식을 하면서 가난의 원인을 절실하게 느꼈고 가난의 원인인 궁한 마음을 해탈할 수가 있었고 해탈의 결과 저는 풍요롭고 부자가 되는 길을 알았고 실제로 저는 가난을 벗고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가난의 원인을 내가 불러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병약하게 낳아주시고 무지무능하게 낳아주신 부모님의 탓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다 된다는 생각이지 돈 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따라서 가난의 원인을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무료급식을 시작하면서 저의 인색한 마음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저 얻어먹으시는 그런 노인들이 오만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무료급식을 왜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건 누가 돈 대주는 것도 아닌데 그저 스승의 가르침대로 막 어느 때는 500명씩 몰려 들어가요. 이러다가 아주 완전히 파산당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그 수도장에서 배웠던 것이 이 인색한 마음, 부르르 떠는 마음, 돈이 나가면 살점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이 아픈 마음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료급식을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상해요. 그 생각이 없어져요. 인색한 생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런 무료급식 노인들을 대접하는 것이 차츰 괴로움에서 즐거움으로 바뀌면서 저에게는 나가는 것보다도 들어오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깨친 것이 뭐냐면 주는 것은 손해가 아니고 주는 것은 더 이상의 보답으로 돼서 받는 것이다라는 진리를 깨쳤습니다. 저는 불경을 즐겁게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원지어서 교활가라는 논리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많이 베풀면 복이 된대요. 복이 되는데 언제 되느냐? 내 생에 된대요. 아니, 내 생에 1,000원을 보시해서 10억이 된다 한들 내 생일을 그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저는 그런 말 믿고 보시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금강경 가르침을 보니까 바로 금생에 되는 가르침이 바로 금강경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조건 없는 보시, 그리고 조건 없는 보시를 하는 것은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인색한 마음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 마음속에서 탐심이
뿌리채 없어지고 보시 바람을 이룩하면서 내 생의 소득이 아니에요. 바로 금생에 들어와요. 저한테는 돈이 자꾸 들어와서요, 제가 액수를 밝히지 않아요. 꽤 큰 돈이 됐어요. 그럼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바로 불사를 위해서 써야죠. 돈 생겼으니까 내 본래 언제 착한 일 해봤던 사람이냐, 이제 내 그 한풀이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 어리석지 않습니다. 자꾸 부처님께 바쳤더니 저는 좀 넉넉해졌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해서 큰 인재 양성 사업을 해야 됩니다. 처음엔 웬 스폰서가 나와서 이 좋은 가르침을 실천해서 인재가 되는 그런 길이 있음을 제가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우리도 하버드 대학보다도 더 좋은 그러한 학교를 세울 수 있다는 책을 썼기 때문에 이 책을 보고 스폰서들이 달라들어서 훌륭한 인재양성 교육원, 즉 금강경 교육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안 된다. 내가 있던 무에서 유를 만들었고 빈곤을 풍요로 만들 수 있었던 내 능력이라면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돈을 만들어서 인재양성 교육원을 세우면 어떠냐. 그래서 지금 그 인재양성 교육원을 세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인재를 만드는 교수를 키워야 되고,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업체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저는 이제 차츰 샌님에서 학자가 됐고, 학자도 꽤 큰 학자가 됐고, 학자에서 사업가로 차츰 변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관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고, 팔고, 재앙이 많은 이 사바세계를 극락정토로 바꿀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 무능한 사람을 인재로 바꾸는 길도 분명히 있다. 이 길을 위해서 내가 할 길은 이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관심사는 개인에서 주의로, 주의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국가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관심을 갖게 됐고, 여기에 각종 문제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도 바로 금강경 가르침이 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 특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잘 모를 듯 알 듯합니다. 근데 1차 산업혁명 시대는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농경 생활을 했어요. 다 이런 호미, 쇠스랑 이런 것에 의해서 농사를 지었지, 트랙터나 이런 것에 의해서 농사 짓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교통도 걸어 다니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고대 수레를 이용해서 옛날 임금처럼 가마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기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1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기계혁명을 말합니다. 1700년대인가 제임스 와트라는 영국 사람이 전기기관을 처음으로 발견해서 기계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인간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것이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거기다 전자가 플러스가 됩니다. 기계공학 플러스 전자공학에 플러스 된 게 뭐냐면 자동차, 비행기 혁명이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차 산업혁명과 제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사람의 생활이 그전에 농경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자동차 없던 시대, 비행기 없던 시대보다 얼마나 편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의 결과입니다만, 과학기술의 발전의 결과 생활이 편리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전염병에서, 역병에서 벗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살아는 이런 병에서 과학의 발달이, 생명과학의 발달이, 의학의 발달이 그런 데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즉 제1차 산업혁명, 제2차 산업혁명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육체와 정신으로 구분했을 때 육체를 편리해 주기 위한 혁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인터넷 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 혁명 시대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단시간 내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고 계산하는 능력을 컴퓨터 혁명 시대에서 얻을 수가 있어서 인간 능력을 몇 배로 재고 향상시켰던 시대가 인터넷 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1차 산업,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육체와 정신으로 인간을 구분한다면 육체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혁명 시대라고 한다면 제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신적인 혁명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무능함을 능력으로 바꾸는 혁명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요거 다른 말로 말해서 인공지능 만능 시대다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로봇가 자꾸 양산이 돼서 특히 식당, 호텔 같은 데는 거의 다 인력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로봇으로서 다 다치가 되고 일본같이 로봇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로봇으로서 거의 운영되는 호텔이 적지 않은가 봐요. 일본의 로봇 산업은 한국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그럼 앞으로 컴퓨터와 로봇만 있으면은 거의 모든 게 못할 수 없는 시대로 됩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의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는 무능을 능력으로 바꾸는 시대라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무지를 지혜로 바꾸는 시대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와 로봇만 있으면 우리는 뛰어난 지혜를 다 빌려올 수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나는 건강은 빌릴 수는 없어도 지혜는 빌릴 수가 있다. 우리는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지혜 빌릴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나 로봇을 통해서 지혜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요 3차 산업, 4차 혁명 시대에 동반된 또 혁명 시대가 있습니다. 그건 게놈 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생명과학 혁명 시대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 생명과학 혁명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인간의 수명은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까지 사는 시대가 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때 문제점은 없느냐? 이거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거짓말 탐지기가 굉장히 발달해요. 지금도 범죄율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제 거짓말 탐지기가 거의 정확하게 범죄를 잡아냅니다. 범죄율이 점점 적어요. 그래서 질병과 기근이 없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범죄율은 없고 자, 이거 극락세계가 아니고 뭐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예찬을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또 그 다음에 계몽혁명 시대가 돼서요 미래를 거의 정확히 예측해서 지금도 컴퓨터 점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이제 웬만한 점쟁이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 컴퓨터 점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결합한 컴퓨터 점으로 말미암아 미래까지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시대가 오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거의 신의 영역으로 다 도달합니다. 신의한테 애걸복걸하고 매달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살기가 좋아지는 유럽에서 거의 가톨릭이 사양길로 가게 되는 것을 잘 압니다. 제가 어느 일요일 날 비엔나 거리를 건 적이 있었어요. 근데 비엔나 거리는 완전히 텅텅 비었습니다. 제가 6.25 때 공습을 당했는데 서울 시내는 사이렌 소리가 불면은 아주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마치 그것을 최근에 비엔나 거리를 보면서 일요일 날이 돼서 정말 차 한 대도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난 것도 아닌가 왜 이상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일요일 날이니까 나 교회나 성당으로 가는 거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나 성당은 텅텅 비었어요. 나중에 어디 갔나 봤더니 잘 사니까 다 일요일 날 놀러 야외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살고 수명이 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종교는 술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회, 성당, 사찰은 스님이 되는 사람의 부족으로 텅텅 비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이제 오만입니다. 오만이 불러오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거의 신의 영역에 접근했다고 보는 겁니다. 교회, 성당이 점점 텅텅 비는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이게 도덕 불감증이 생겨요. 이제 은혜를 할 것이 뭐 있느냐? 교회 나가서 열심히 빌을 게 뭐 있느냐?
빌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컴퓨터와 로봇만 있으면, 인간 지능 이상의 로봇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데 뭐 때문에 교회 나가서 비느냐? 이게 종교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도덕 불감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치명적으로 법에 걸리지 않는 한은 교묘한 방법으로 부도덕이 판칠 겁니다. 특히 배은망덕 한다고 깜빡 늦지 않죠?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스승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서심없이 발길로 차도 깜빵으로 안 갑니다. 깜빵으로 안 갈 일이라면 부도덕은 판을 치는 세상이 올 겁니다. 종교가 말살이 되고 이런 부도덕이 판을 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로지 힘센 놈만이 살아남습니다. 힘센 놈만이 존경받습니다. 힘세지 않으면 무시하는 풍토가 만연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 창의력은 점점 말살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세돌과 알파고의 유명한 바둑대결을 다 기억할 겁니다. 천하의 이세돌, 천하의 거제도 여지없이 인공지능한테 깨졌습니다. 인간은 이제 인공지능에 당할 수 없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면서 우리는 머리 쓸 필요가 없다. 전문 변호사, 전문 의사, 약사, 전문 스승, 유능한 스승 둘 필요 없다. 다 인공지능이 다 대신한다. 우린 노력할 필요 없다. 그들 시키기만 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자꾸 만연되면서 우리의 창의력, 사고력은 점점 퇴보할 겁니다. 인간은 점점 동물 수준으로 됩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아주 최고의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 이것에 의해서 세상은 지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도 되지만 그 사람들이 혹시 나쁜 마음을 가진다면 한 사람만의 컴퓨터 재능을 가진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전쟁도 일으킬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싱귤레리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싱귤레리티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였느냐 하면은 앞으로 몇십 년 후 딱 이렇게 제목을 뜹니다. 인공지능이 인간 발달해서 인간지능 이상의 로봇을 많이 생산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를, 즉 인공지능의 문제점을 그린 영화입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에서 무참히 사륙되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의 집합에 모이면서 처참한 말로를 그린 영화가 미국 영화 싱귤레리티인데, 싱귤레리티, 이것은 있을 수 있는 4차 혁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안을 분명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대안은 제가 말씀드린 이 금강경 가르침에서 충분히 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네가 뭘 했길래, 네가 무슨 업적이 있길래 네가 뭐 대석학이라고 되듯이 이 거창한 제목의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문제점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불법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봐라 라고 그런 의심을 가지실 거고, 그 근거로서 저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근거를 다시 지금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한 부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한 사람이면은,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조물주입니다. 조물주는 둘이 필요가 없어요. 혼자서 이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분별에 의해서 탄생된 허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수많은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난제는 어떤 신문 방송이나 책에 의해서
그것이 시정되거나 바로잡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스승께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남의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충고를 하거나 교화하려고 하거나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라. 너부터 바꿔라. 네 마음속에서 그 일을 교화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 일을 사람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사라질 때 내 속에 부처님 광명이 임할 것이고, 그 부처님 광명은 드디어 상대를 교화하거나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얘기처럼 저는 이제 참 국가사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가 됐고, 그것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됐고, 그것을 바꾸는 방법은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대통령이 돼서 좌지우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나부터 바꾸고 그 어렵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침으로써 내가 부처님처럼 능력자가 된다라는 데 1차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수도를 잘 한다라는 것은 이기심을 없애는 겁니다. 탐진치를 없애는 겁니다. 아상을 소멸하는 겁니다. 아상의 소멸 정도에 따라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 능력은 나를 바꾸고 주의를 바꾸고 나아가서는 국가사회를 바꿀 수 있고 우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별심이 만든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처럼 복을 짓지 못한 사람, 즉 금생의 부처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같은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을 규합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저같이 못난 사람도 건강경 방법으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믿고 인재양성 교육원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돈도 어느 정도 쌓여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머지않은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서는 적지 않은 지혜로운 인재들이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그 만들어지면 나 혼자 힘으로 안 된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해서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점을 해결하면 물론 국가사회의 문제점, 나아가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각종 난제들을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협조하면서, 이것이 부처님이 지봉하는 길이기도 합니다만 하면서 같이 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준비를 현재 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대안을 얘기할 수 있는 강사로서의 어느 정도 자격은 갖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런 지혜로운 인재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될수록 빈익분, 부익부, 그리고 열등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인간이 소외가 될 때 그 사람이 자긍심을 갖고 외로움을 해소하면서 다시 갱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런 안식처에 와서 소외감, 열등감을 다 날려버리고 새로운 인간으로서 재충전될 수 있는 바탕, 이것이 제가 또 원하는 연수원의 한 모습입니다. 그 연수원에서는 인재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인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국가사회 난제, 4차 산업혁명 난제를 같이 함께 해결할 뿐만 아니라 외롭고 소외받은 사람, 열등, 인공지능에 의해서 주눅이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시 갱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장소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충전하고 살 길을 찾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것도 저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제점과 그리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또 하나의 근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불자이니만큼 원하시옵니다만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 잘 실천하셔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